안녕하세요. 올해로 40대 후반이 된 두 딸의 엄마입니다. 우연히 듣게 된 이 채널에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은 분들이 계시는지 인생은 참 알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저 역시도 너무나 바보같이 살아왔었던 그 지난 날의 세월을 이곳에 털어놓아 보려고 합니다. 한 남자의 아내로 한 집안의 며느리로서 그렇게 무시를 당하며 살았던 사람도 드물 거예요. 정말 열심히 자식 낳아 키우고 일하면서 살아온 죄밖에 없는 제게 했던 그 사람들의 행동들은 그때의 제 자신을 정말 많이 비참하게 했었답니다. 어렵게 살아온 어린 시절의 환경 때문에 저는 무조건 어른이 되어서 돈을 열심히 모아야 한다는 강박관념 같은 것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아프시고 엄마는 아버지 대신 일을 하셨는데 여자가 벌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었기에 저와 오빠, 동생들은 늘 넉넉지 않은 삶에 힘들어하고 있었죠.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뇌출혈로 한번 쓰러지신 후 제대로 거동도 하지 못하셔서 집에 누워 계시는 일이 많으셨고, 그런 아버지의 밥과 때에 맞는 약을 챙겨드리는 일은 저의 몫이었죠. 온화한 성격이셔서 어린 시절에는 많이 친했던 아버지지만 본인이 많이 아프셔서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성격이 변하시더라고요. 중학생 딸인 제게 반찬 투정도 하시고 엄마의 퇴근 시간이 늦다며 엄마를 의심하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시며 욕도 하셨었어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본 오빠는 아버지와 의견 충돌이 많이 일어났고 결국엔 서로에게 말도 하지 않는 사이로 변하게 되어버렸죠. 이런 집안 환경은 모두 돈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저는 하루라도 빨리 어른이 되어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마치고 공장에 취직을 했을 때에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게 되셨어요. 이제 막 제가 돈을 벌어 집안에 도움을 주고 싶었을 때 아버지는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으셨죠. 그런 집안 환경 때문인지 저는 무조건 돈이 있어야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원하는 것을 먹고 원하는 교육을 받을 때에도 무조건 돈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공장에 다니면서 저 자신을 위해 단돈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을 열심히 했습니다. 남들은 예쁜 원피스 입고 화장품 사서 자신을 가꿀 때 저는 후줄근한 티셔츠에 청바지를 늘 입고 다녔죠. 그런 제게 공장의 언니들은 너무 억척 같다느니 바보같이 살지 말라느니 하는 말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는 그런 말도 다 듣기 싫더라고요. 제 마음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아무 말도 듣지 않고 저는 저만의 길을 가게 되었고, 공장에 다닌 지 6년이 좀 넘었을 때는 동생과 살고 계신 엄마에게 아주 작은 전셋집 하나를 장만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겼죠. 한번 그렇게 살다 보니 이런 인생이 제가 살아가야 할 인생이라는 생각으로 진짜 더욱더 열심히 살았어요. 연애 한번 못 해보고 20대 후반이 다 되어갈 무렵 제게 어떤 한 남자가 다가오더군요. 공장의 바로 옆 건물 작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남자였는데 저희 공장과 점심시간에 이용하는 식당이 같아서 자주 마주쳤었거든요. 몇 번 마주치면서 얼굴은 알고 있었는데 제가 뜨거운 국물을 그 남자의 바지에 흘리는 바람에 세탁비를 물어주면서 서로를 알아가게 되었어요. 어머나, 세상에 죄송해요. 뜨겁죠? 어떡해요? 뜨거. 정말 뜨겁네요. 이거 새로 산 바지인데 너무 죄송해요. 일단 여기 이 수건으로 좀 닦으시고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바지를 세탁소에 맡겨드릴게요. 너무 죄송합니다. 새로 사서 딱 한 번 입은 바지에 국물 다 쏟았으니 얼룩도 질 텐데. 참나, 어떻게 해야 되지? 저기 세탁소에서 이거 다 깨끗하게 빨아줄 수 있겠죠? 아마 그럴 거예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전문가가 계시니 그렇게 해주시지 않을까요? 제가 알아볼게요. 일단 갈아입을 것이 있으시면 얼른 갈아입고 저 주세요. 연락처 하나만 알려주시겠어요? 그 남자의 바지를 세탁소에 맡기기 위해 연락처를 서로 주고받았고, 그 후로 저는 바지를 들고 세탁소에서 처리를 해서 찾아들인 후
사죄의 마음으로 작은 선물을 하나 해드렸어요. 선물이라고 해봐야 제가 그때 돈을 엄청나게 아끼고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양말과 남성용 로션 세트가 전부였었어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신경 써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기뻐하는 얼굴을 하길래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 그 남자와 저는 식당에서 마주칠 때마다 잠깐의 휴식 시간에 밖에서 잠깐 스칠 때 왠지 서로에게 눈길이 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여자로서 꾸미고 다니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긴 생머리에 화장으로 가리지 않아도 될 정도의 깔끔한 피부를 갖고 있었거든요. 집신도 다 짝이 있다더니 연애 경험 한 번 없던 제게도 그렇게 짝이 나타난 것 같아요. 저희가 서로에 대한 마음만 가지고 탐색전을 벌이고 있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선배 언니가 저희를 서로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야, 언제까지 그렇게 눈치만 보고 있을 거냐? 아우, 이 답답아. 네? 무슨 눈치요? 제가 무슨 눈치를 봤다고 그래요? 눈치 보고 있는 거 다 알아. 좋으면 좋다고 말을 하고 들이대면 될 것이지. 너 그러다가 20대 다 지나고 꼬부랑 할머니 돼서 연애할래? 어? 이 언니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기다려. 딱. 언니, 왜 그래요? 제가 뭐 어쨌다고요? 서로 둘이 눈이 마주치면 헤헤거리면서 웃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얼굴에 쓰여 있어. 나 사랑에 빠졌어요. 라고. 제가 입사할 때부터 저를 잘 챙겨주던 공장 언니는 저와 그 남자를 연결시켜 주려고 자리를 마련해 주었는데 그 남자도 마침 그걸 기다리고 있던 것 같더라고요. 우연을 가장한 두 번의 만남을 하고 난 후에 그 언니는 제게 말했어요. 이 정도면 둘이 알아서 할 수 있지? 그 남자도 멍청한 건지 순진한 건지. 아우, 답답해. 아무튼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둘이 눈이 맞았으니 잘해봐라. 잘되면 나 모르는 척 하지 말고. 언니의 도움으로 저와 그 남자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세상 태어나 남자에게 이런 대접을 처음 받아본 저는 많이 어색하더라고요. 뭐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저 그냥 가만히 옆에 있으면서 웃고만 있던 것 같아요. 한 7개월쯤 연애를 했나? 그때 제게는 뱃속에 아이가 찾아오게 되었지 뭐예요. 남자라고는 손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던 제가 속도 위반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엄마와 오빠는 길길이 날뛰었지만 그래도 아이가 찾아온 이상 어떻게 할 수는 없었어요. 야, 이놈의 기집애가 남자의 남자도 모르더니 언제 이런 일을. 세상에 나. 엄마, 저기 미안해. 그게 있잖아. 아휴, 너 그 남자 누나만 내딛는 홀어머니 장남이래매. 너 그런 집에 시집 가는 게 얼마나 힘든 줄이나 알아? 한 명의 시누이도 힘들다고 하는 것이 현실이야. 응? 어쩌다가. 엄마, 꼭 그렇지는 않아. 누나들이랑 뭐 친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러던데 뭐.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다 떨어져 사는데 뭐가 중요해. 그리고 우리도 엄마 혼자 있잖아. 나 잘 살게, 엄마. 으이구, 이거사. 사람은 자고로 오래오래 만나보면서 알아가야지. 그렇게 한 번에 얼마 되지도 않은 남자랑. 아휴. 한숨을 쉬시며 제 걱정을 하시던 엄마는 그래도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모아두신 돈을 꺼내셨어요. 오빠와 동생들까지 있었기에 제가 시집을 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정말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역시나 엄마의 예상대로 혼수를 하는 부분부터 남친의 누나들과 의견이 대립되더군요. 그 당시 남친은 혼자 작은 단칸방에 살고 있었고 누나 4명 중 막내 신우는 아주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친의 어머니는 시골에 홀로 살고 계셨고요. 남친의 누나는 평소에도 자주 남친을 불러 밥도 먹이고 옷도 사주고 하기도 했었는데 아마 이전부터 저를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나 봐요. 남친이 말을 하지 않았기에 잘 모르고 있다가 혼수 부분에서 제게 아주 안 좋은 말을 했어요. 에휴, 아직 돈도 다 모으지 못해놓고 대책 없이 애를 왜 갖니?
넌 여자가 돼가지고 네 몸 관리도 하나 못하니? 저는 열심히 벌어서 일단 엄마 집부터 마련해 드리려고요. 참나, 그거야 니네 집 사정이고 이제 결혼하면 호적 파서 우리 집 사람이 될 건데 시작부터 이게 뭐니? 그래도 내 동생 버젓이 대학 나와서 장남으로 우리 엄마가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네가 이런 귀한 집 아들한테 시집 오면서 최소한의 양심은 보여줘야지. 죄송해요. 모은 돈을 모두 집 마련하는데 써버려서 저도 돈이 별로 없고 아무튼 제가 아이 낳고도 일 열심히 해서 차곡차곡 마련할게요. 나중에 꼭 좋은 혼수 사드릴게요. 진짜예요. 남친의 누나는 제 말에 콧방귀도 끼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스타일은 화려하고 욕심이 많아 보였거든요. 저를 못 믿겠다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는데 옷부터 화장하는 스타일, 액세서리 등등 외모에 엄청난 관심을 쏟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결혼해서 남편과 아들 하나를 낳고 살고 있던 남친의 누나는 집은 정말 별로 좋지 않은 곳에 살면서 외모에만 그렇게 많은 공을 들이는 사람이었어요. 더욱이 누나의 남편분은 일용직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느라 옷에 맨날 흙이 묻고 후질근한 차림이었는데 누나는 그 모습과는 정반대로 자신을 꾸미고 사시더라고요. 남이 보면 부부라고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그런 남친의 누나가 조금 과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남친의 누나의 꾸미는 모습이 예쁘다고 하면서 저도 좀 꾸미라고 하기에 따라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아무튼 저의 급작스러운 임신 사실을 알고 결혼은 속전속결로 진행이 되었는데 남친의 어머니와 누나들을 만나고 나니 저희 엄마가 했던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뱃속에 아이까지 생긴 마당에 결혼을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남친 어머니가 계시는 시골의 읍내에 마련된 지역 마을 회관 같은 곳에서 아주 조용하고 작은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결혼하고 싶지 않았지만 막무가내로 무조건 그 동네에서 식을 올려야 한다고 우기는 바람에 저와 친한 친구들은 딱 3명밖에 가지도 못했어요. 누가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열리는 결혼식을 위해 차로 3시간씩 타면서 오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작은 방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저희 부부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갔어요. 저는 저대로 아이를 연년생으로 둘이나 낳으면서도 공장에 어찌어찌 계속해서 다녔고 남편은 남편대로 회사에 다니느라 바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돈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 같은 것이 있었기에 결혼을 하자마자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과한 적금을 들었습니다. 더욱이 아이까지 바로 낳게 되었으니 아이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선물해주고 싶었거든요. 돈이 있어야 더 행복할 수 있고 여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한 저는 단 한 푼도 저를 위해서 쓰지 않고 오로지 아이와 남편에게만 사용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 꼴은 솔직히 말이 아니었죠. 워낙 자신을 꾸미는 스타일도 아니었는데다가 아이를 둘 낳으면서 공장을 다니고 있었으니 살은 살대로 찌고 옷은 안 맞아서 남의 옷 얻어다 입는 신세까지 되었답니다. 보다 못한 친정엄마가 제게 옷도 한 벌 사주시고 화장품을 사주기도 했지만 그것마저 저는 사치라고 생각해서 당장에 환불을 하라고 말씀드릴 정도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너는 어떻게 된 여자가 맨날 화장 한 번을 하지 않고 그 꼴로 있냐? 뭐? 나 화장 안 하는 거 어디 하루 이틀이야? 언제는 화장 안 하고도 예쁘다며? 예쁘긴 개뿔. 그때야 네가 뭘 해도 다 예뻐 보일 때 아니냐? 연애하던 시절이었으니 그렇지. 그래도 같이 살면 서로에 대해 노력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여보, 정신 차려. 서로에 대한 노력이 예쁘게 외모를 가꾸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돈 모으고 좋은 집을 마련하는 거야. 알아? 아이고, 그래. 너 잘났다 잘났어. 무슨 말을 못하게 하는구나.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남편과의 대화는 어느새 이런 식으로 끝이 나곤 했어요.
저는 그때 남편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게 목표가 있으니 오로지 한 가지만 생각하면서 살았죠. 몇 년을 그렇게 거지 같은 꼴로 살다 보니 통장에는 어느덧 꽤 많은 돈이 모여져 있었어요. 아이들한테 가장 미안한 건 제가 그때 한창 예쁘게 꾸며줘도 모자랄 두 딸에게 남이 입다 물려준 옷들만 입힌 거예요. 왜 그렇게 돈 한 푼 한 푼에 목숨을 걸면서 살았는지요. 이제 와서 돌아보니 사진 속에 입고 있던 딸들의 옷이 다 남에게 물려받은 옷들이라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아픔이 있었기에 통장에는 돈이 모여 있던 것이겠죠. 결혼 10년이 지나자 통장에는 1억이 넘는 돈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돈이면 정말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남편은 제가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그 돈을 가지고 작은 투룸 빌라 한 채를 장만했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갖고 있으면 그 돈이 도망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전세라도 돌리고 월세도 주고 하면 분명히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 빌라를 장만한 날 얼마나 뜨거운 눈물이 두 뺨을 내리타고 흐르던지요. 딸내미들을 감싸 안고 저는 지난 날이 생각나 한참이나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전세를 주고 나서 1년쯤 지났을까 갑자기 남편의 막내 누나인 시누이가 이혼을 한다고 하더군요. 새벽 1시가 다 되어서 제게 뜬금없이 울면서 전화를 걸어 자기 어떻게 하냐고 당장에 갈 곳이 없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했었어요. 저기 올케, 나 문 좀 열어줘봐. 그 인간 하도 지겨워서 아들이랑 둘이 집을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서. 내가 어디 갈 곳이 여기밖에 더 있어?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 집이니까. 네? 지금이요? 아니 어쩌다가. 몰라. 자세한 건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그 인간 진짜 무식하고 더러운 거 올케도 알잖아. 지겨워. 그렇게 불쑥 저희 집에 들이닥친 신우는 좀처럼 어디론가 갈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이혼의 이유나 앞으로의 살 길에 대해서 물어보아도 말도 전혀 하지 않고 그저 제 남편과 술 마시며 자기 남편에 대해 욕하기만 바빴습니다. 일주일을 넘게 그렇게 죽치고 있는 신우의 모습이 답답하던 어느 날 저는 남편과 신우가 하는 얘기를 몰래 들을 수가 있었어요. 대충 들어보니 신우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는데 그 상대가 아는 사람이었고 그걸 안 고모부가 신우를 내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간통죄가 있던 시절이라서 증거를 갖고 있던 고모부가 고소를 하느니 어쩌느니 하는 마당에 재산 분할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온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도 모성애는 있었는지 고모부가 아이를 달라고 해도 끝까지 자기가 키운다고 했나봐요. 신우가 개망신을 당하기 전에 제 발로 기어 나왔으니 막상 어디 갈 곳도 없고 그렇다고 일도 하지 않았으니 생활비도 없었어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술만 퍼마시며 저희 집에 얹혀 살면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건지 착하디 착한 조카가 딱해서 제가 갖고 있던 빌라에 들어와 살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고모, 저기 실은 제가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작은 빌라를 하나 장만해 놨는데요. 당분간 거기 가서 살면서 아들이랑 생활하면 어떠세요? 고모도 혼자 아들 키우려면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당장 어디 손 벌릴 곳도 없고요. 어머, 정말? 그게 정말이야? 어머나 세상에, 그런 그짓꼴을 하고 있더니 언제 그렇게 돈을 모았대? 올케 정말 대박이네. 나야 완전 고맙지. 고마워. 그 대신 고모, 일을 꼭 하세요.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이제부터는 좀 아껴 쓰고 일을 하셔야죠. 그래야 아들 키우죠. 고모부가 양육비를 주신다고 해도 그걸로 생활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완전히 드리는 게 아니라 고모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만 당분간이에요. 아셨죠? 아유, 생색은 더럽게 내네. 알았어. 내가 뭐 갖는다고 했니? 일하면 될 거 아니야.
알았으니까 그 집이나 가보자. 어딘데? 응? 당장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집이 낡았니? 얼마나 됐어? 난 화이트 톤의 벽지가 좋던데. 신우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쓸데없는 환상에 빠져 있었어요. 저는 그런 신우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기에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기로 했죠. 최소한 사람이라면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리라 기대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가 봅니다. 어쩌면 신우는 뭐 하나 변하는 것 없이 돈도 안 벌고 자기 개인적인 몸치장이나 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더 황당했던 것은 제 남편이 그런 신우에게 생활비까지 보태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당분간 월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말을 한 후로 남편은 월급의 반 정도만을 집에 가져다 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다 신우를 위해서 돈을 주었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리고 저 몰래 어찌나 신우 집을 자주 드나들며 밥을 사 먹이고 챙겨주던지 그 덕분에 저와 제 딸들은 소외감까지 느꼈답니다. 아이들은 제게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왜 맨날 고모네 집에만 가? 우리보다 고모가 더 좋은가? 어머, 아니야. 우리 딸이 서운했구나. 그게 아니라 고모가 지금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힘든 마음을 위로해주고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래도 그렇지. 맨날 고모랑 밥 먹고 고모 아들만 챙겨주고 할머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고모도 그렇고 다 똑같아. 우리는 예뻐해주지도 않고. 우리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엄마, 우리가 딸들이라서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 큰딸은 눈치가 빨랐어요. 평소에 시모와 신우가 하는 말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다가 말을 꺼내더라고요. 시모는 어렵게 아들 하나 낳아놨는데 그 아들이 딸만 둘을 낳았다고 저를 얼마나 구박했는지 몰라요. 제사나 명절 같은 때에 내려가면 아들이 없어 대가 끊길 지경이라는 둥, 딸들 10명이 있어도 다 필요 없다는 둥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셨답니다. 아이들도 그 얘기를 듣고 다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시모뿐만 아니라 4명의 신우들 모두가 그런 말들을 했었고 특히 제가 도와준 이 막내 신우는 더욱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신우에게 어렵게 장만한 집까지 주다니 지금 생각하면 저도 참 바보 같았던 것 같네요. 남편의 점퍼 주머니에서 급여 명세서를 확인한 제가 하도 화가 나서 남편에게 소리쳤던 일도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월급이 반으로 줄었는데 이건 뭐야? 아니 오히려 월급 올랐잖아. 그거 말이야? 그게 있잖아. 실은 혹시 형님이야? 나머지 월급으로 당신 누나 도와준 거냐고. 말해봐. 형님이 지금도 일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옷 사입고 술 퍼마시고 하는 게 다 당신이 도와줘서 그런 거냐고. 야, 너 말 다 했어? 손이 신우한테 그게 무슨 말버르장머리야? 얼마나 상황이 힘들겠니? 그거 우리가 이해 못해주면 누가 이해해주냐? 뭐?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피땀 흘려 첫 장만한 빌라까지 들어와 살게 했는데 당신이 나를 속이고 이렇게까지 해야 돼? 자기 처지가 그러면 돈 벌어서 어떻게든 아들 키우고 살려는 노력을 해야지. 저게 사람 꼴이야? 엄마라는 사람이 저래도 되는 거냐고. 당신 진짜 이상한 심보를 가졌구나. 우리 누나가 그렇게 부럽냐?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러는데 당신 제발 좀 꾸미고 살아. 제발 당신 거울 좀 보고 꾸미고 살라고. 우리 누나 밥만 좀 쫓아가라. 여자가 그 꼬라지에서는 돈돈돈 거리고 아주 지겹다, 질려. 남편은 오히려 너무나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집안에서 이런 취급을 받으며 살고 있는 제 자신이 하루는 너무 짜증이 나고 안쓰럽더군요. 너무 짜증이 나서 일부러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한 잔 마시고 신우에게 전화를 걸어 경고를 날린 적도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신우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의 준비를 했어요. 제가 딸들을 데리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로 했죠.
오랫동안 붓고 있던 청약 통장으로 호재가 높을 것 같은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했고 별 기대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당첨이 되었지 뭐예요. 그 후로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는 모두 비밀로 하고 혼자 열심히 입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사는 집이 지대도 좀 낮고 오래되었다 보니 하루라도 빨리 그 아파트로 들어가고 싶어 매일 꿈을 꿀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여름날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려 차량 침수 등의 피해들이 잇따라 나오던 때 저희 집도 그런 상황을 피해갈 수는 없었어요. 오래된 주택 1층에 전세로 계속 연장을 해서 살던 집인데 다른 곳에 비해 조금 지대가 낮았거든요. 그래서 집에 물이 막 가득 찼고 천장에서도 물이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라 아이들을 일단 친정으로 대피시키고 난리가 난 집안을 정리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도와준다고 생색을 내며 막내 신우가 등장을 했죠.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이게 뭔 난리래? 응? 그러게요 고모. 정말 저도 너무 황당해서 어떻게 대책이 안 서네요. 근데 동서,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오긴 했는데 정말 집안 꼴이. 이거 사람 사는 집 맞아? 그냥 집 버려. 이딴 곳에서 어떻게 살아? 아이고. 뭐라고요? 고모,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돕기로 했으면 어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아니 그렇잖아. 이런 거지 같은 곳에서 내 동생이 산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역겨워서. 물만 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말이야. 주제도 모르고 막말을 꺼내는 신우를 보니 너무 황당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안 그래도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이런 말까지 들으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고모, 잠깐 잊으셨나 본데요. 지금 살고 있는 그 집 제 명의인 거 알죠? 응? 참나, 지금 갑자기 그거 생색내는 거야 뭐야? 얼른 이거나 치우지 않고 쓸데없는 소리를. 쓸데없다뇨?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다고요? 그 집에서 당장 나와요. 방 빼라고요. 아니 옳게 뭐가 어쩌고 저째? 야, 너 어떻게 사람이 이딴 식으로 행동하니? 신우가 그렇게 우습니? 저 말버르장머리하고는 오는 게 있으니 가는 것도 있는 거겠죠. 고모가 저를 그런 식으로 대하시니 저도 그렇게 대할 수밖에요. 오늘 당장 그 집 전세로 내놓을 거니까 그리 아시고 방 빼세요. 아셨죠? 불쌍하다 불쌍하다 해주면서 언제 이래서 정신 차리나 기다려줬는데 지금까지도 정신도 못 차리고 동생 월급이나 빼먹고 있는데 제가 뭘 기다려주겠어요. 됐고요. 방 빼시라고요. 화가 난 저는 신우에게 큰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나가버렸고 그 길로 부동산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전세로 집을 내놓았습니다. 이혼하고 아들이랑 갈 곳이 없어 불쌍해서 봐주고 또 기다려주었더니 이렇게까지 막말을 하는 신우를 더 이상은 두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씩씩대며 부동산을 다녀와 보니 이미 신우랑 남편은 밖에 나가고 집 안에는 아무도 없더군요. 더 이상 이 집을 혼자 치울 수는 없었기에 같이 다니는 공장 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다행히 그 언니와 형부가 와서 함께 도와주어 집을 치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신우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몇 번이나 전화가 왔는데 받지 않았더니 밤에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저기 옳게 진짜 집 내놨더라? 응? 그런 거야 정말? 네, 말씀드렸잖아요. 빨리 방 빼시라고요. 엊그제 집 보러 온 사람 있죠? 그 사람이 계약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얼른 알아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어머 옳게 아직도 화가 났어? 내가 그때는 좀 말을 막 했던 것 같아. 동서도 알잖아. 나 어떤 스타일인지. 말은 그래도 내가. 네? 됐어요. 무슨 어울리지 않게 변명을 하세요? 이 그지 같은 집에 더 이상 찾아오지 마시고 고모 아들이랑 살 집이나 알아보세요. 아셨죠?
아니 정말 이게 보자 보자 하니까 너 이런 식으로 정말 나올 거야? 어? 어디서 손 아래 올케가 두 눈을 부릅뜨고 막말을 하니? 네가 꼴랑 좁아 터진 집 하나 있다고 생색내는 거냐? 뒤늦게 저를 찾아와 붙잡는 신우를 뒤로 하고 저는 그대로 전세 세입자와의 계약을 마쳤어요. 그리고 그 이사 날짜를 기다리는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남편과 시모 그리고 다른 신우들까지 얼마나 저를 달달 볶던지 제가 무슨 동네 북인 줄 알았다니까요. 시댁 식구들의 이런 마음을 확실히 알게 된 후 저는 더 이상 이런 대접을 받고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에 딸들만 데리고 이사를 가버렸어요. 남편이 출근해 있는 사이 회사에 월차를 내고 이사를 해버렸죠. 그날 밤 남편이 전화를 해대고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다음날 남편은 공장으로 찾아오기까지 했더군요. 야, 너 미쳤냐? 너 뭐야? 어? 나랑 안 살겠다는 거야? 어디로 내뺀 거야? 아니, 이제부터 제정신으로 돌아온 건데? 맞아, 당신이랑 안 살겠다는 거야. 나 개무시하고 딸만 낳았다고 구박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는 당신 어머니랑 누나들. 이제 나 더 이상은 못 참아. 나도 사람이라고. 뭐? 뭐가 어쩌고 저째? 이게 정말 미쳤나? 당신 제정신이야? 그래, 이혼해. 나도 너같이 그지 같은 꼴에 있는 여자랑 역겨워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 당시에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해도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기에 무슨 말을 해도 수긍하지 않고 제 생각대로 행동을 했죠. 새로운 아파트에 이사를 가고 나서 아이들은 얼마나 좋아하던지요. 아파트 생활은 처음이었는데다가 자기만의 방이 있다는 것에 감격한 아이들은 제게 안마도 해주고 빨래 개는 일도 도와주면서 고맙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집에 오지 않는다며 제게 물었죠. 엄마, 근데 아빠는? 우리 이 집에서 우리끼리만 사는 거야? 응? 아, 아빠. 지금 회사가 조금 바쁘셔서 지방 쪽에 출장 가셨다고 했어. 그렇지? 정말이지? 언니가 아빠 이제 우리 집 안 온다고 하던데? 그거 다 거짓말이지? 아빠 그럼 언제 와? 몇 밤 자고 와? 둘째 딸의 물음에 저는 그 어떤 대답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게는 미치도록 미운 그런 사람이지만 아이들에게는 그래도 자식들을 낳아준 아빠잖아요. 딸의 말을 들으니 한숨이 나왔고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더라고요. 하지만 딸의 말 때문에 저를 그렇게 무시하고 멋대로 한 사람과 다시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로부터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 그 집에서 쫓겨난 신우는 술이 잔뜩 취해서 제게 전화를 걸었죠. 야, 너 정말 1억이냐? 너 잘났다, 잘났어. 술 마셨어요? 형님, 이런 말 들으려고 나 전화 받은 거 아니니까 얼른 끊어요. 술을 마셨으면 빨리 잠이나 자요. 부러워서 그랬다. 부러워서. 됐냐? 나도 너무 부러워서 말이 안 이꼽게 나갔다고.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얼른 자라고요. 야무지게 돈 모으고 집도 장만하고 살림하는 올케가 부러웠다고. 내 꼴은 이렇게 거지같이 됐는데. 결혼 생활 내내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 줄 알아? 그 외로운 마음 때문에 더 꾸미고 더 화려하게 하고 다닌 거라고. 네가 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안다고. 고모, 술 많이 취했어요. 얼른 끊고 잠이나 자요. 저기, 내가 잘못했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나 때문에 내 동생 버리지 마라. 이게 뭐야 갑자기, 응? 제발 옳게. 저는 얼른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술에 취해 혀가 꼬부라진 신우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태껏 단 한 번도 이런 말을 하지 않던 사람이라 깜짝 놀라기도 했죠. 신우는 그 집에서 쫓겨나와 갈 곳이 없어
남편이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갔나 보더군요. 그지 같은 집이라고 버리라고 했던 곳에 결국 자기가 들어가서 살게 된 것이죠. 저는 그 후로 더욱 독한 마음을 먹고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재산 분할과 양육권에 대한 의사도 밝혔고요. 재산 분할이라고 해봐야 전세로 살고 있는 그 집이 전부이긴 하지만요. 길길이 날뛸 것이라 생각했던 남편은 그 과정에서 별로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것과 딸들이 보고 싶다라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말이죠. 생각 외의 반응에 황당해하며 지내던 며칠 후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아마 그동안 저희 친정에 엄청나게 자주 찾아갔던 모양이더라고요. 특히나 엄마가 갑자기 건강이 좋지 않아 힘들었었는데 남편이 매일 빠지지 않고 찾아가 엄마 병원도 모셔다 드리고 이것저것 알아봐 주었나 봅니다. 엄마, 왜 아픈 거 나한테 얘기 안 했어? 지금은 괜찮아? 응? 어때? 엄마 괜찮아. 니네 오빠가 말하지 말랬더니 또 말을 했나 보구나. 아니, 엄마가 아픈 걸 딸이 모른다는 게 말이 돼? 왜 나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네가 지금 하도 복잡하고 정신이 없으니까 그랬지. 그나저나 얘, 이서방이랑 꼭 이혼해야겠니? 응?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정말 더 이상은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그래, 엄마 다 알지. 다 알아. 근데 말이야, 아이들 생각도 해봐라. 엄마가 아빠 돌아가신 후에 알게 된 건데 아무리 그래도 도박이랑 바람 피우는 거 아니면 남자가 집에 있는 게 좋은 것 같다. 아파서 누워있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야. 엄마, 이번 일로 이서방 정말 많이 뉘우친 것 같아. 엄마랑도 많이 얘기했고 자기 누나가 정신 못 차린다고까지 말을 하더라고. 어떻게든 뭐라도 일을 시작하게 해보려고 노력 중이라고. 지금은 네가 많이 힘들겠지만 아이들을 생각해봐라. 아직 한창 클 나이인데 아빠 없이 자라는 거 너도 원치 않잖니? 사람한테 기회를 한번 줘봐. 응? 엄마는 그랬으면 좋겠어. 친정엄마의 전화를 끊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을 만나 정확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죠. 평소답지 않게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면서 딸들이 보고 싶다고 말을 하더군요. 우리 애들 잘 있지? 깔깔대며 웃고 떠드는 웃음소리가 너무 듣고 싶다, 여보. 잘 있지. 우리 애들이 뭐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잘 있으니까 걱정 마. 저기, 우리 누나 말이야. 내가 우리 회사 알바 필요하다고 해서 취직시켜 주려고. 단 몇 푼이라도 벌어야 자기도 아들이랑 생활을 하고 살 곳도 알아보고 할 거 아니야. 어머나, 웬일이야?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이런 일도 다 있어? 참나, 진작에 이렇게 하지. 그때는 월급까지 쪼개서 주더니. 그래, 내가 그때는 참 바보 같았어. 그렇게 하는 게 누나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나 봐. 우리 누나 그때 정신과도 다니고 그랬거든. 생각보다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야. 그래서 혹시 어디 가서 이상한 짓 하고 그럴까봐 내가 그런 거야. 안 힘든 사람이 어딨냐? 나도 나약한 사람이거든. 그래도 억지로 부여잡고 정신 차리면서 일하고 돈 모은 거라고. 태어날 때부터 강한 사람이 어딨어? 그래, 그러게 말이다. 생각해보니 내가 당신은 늘 강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한 것 같다. 이혼 서류 다 봤어. 내가 너무 미안하다, 당신한테. 이제 와서 그런 얘기가 무슨 소용이야. 다 필요 없고 양육권은 내가 가져올 거고. 아무튼 그런 줄 알고 법원에서 봐. 남편은 제 이야기에 별 대꾸도 하지 않은 채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길을 박차고 나와 집으로 가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속이 다 시원하고 그런 줄만 알았는데 말이에요. 딸들도 아빠를 애타게 찾고 친정엄마도 그런 말씀을 하시니 뭔가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복잡하더라고요.
저는 그 후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하나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남편과 이혼을 해서 혼자 아이 둘을 키우며 살아가는 것이 꼭 정답인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남편도 신우도 조금은 변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앞으로 크게 힘들지만은 않을 것 같았죠. 하지만 이대로 남편을 용서하고 다시 합치기는 망설여졌고, 이혼 서류를 들고 법원에 가는 대신에 기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결론을 내렸어요. 대신 아무 죄도 없는 아이들에게는 아빠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도록 해주었고, 그리고부터 납작 엎드려 저와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저 인간이 지금 잠깐만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가도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결국 몇 달이 흐른 뒤 자연스럽게 남편은 저희 집에 와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가더니만 집에 눌러앉게 되었네요.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아이들이 있으니 아주 큰 일이 있지 않고서는 이혼이라는 것은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다시 함께하게 된 남편은 많이 변했어요. 자기도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집은 처음 살아본다면서 제게 참 열심히 살았다고 얘기해 준답니다.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밥도 차리고 설거지도 해요.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딸들과 함께 도와주고 있기에 매우 보기 좋더라고요. 사람이 한 번에 다 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이혼보다 차라리 이게 낫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답니다. 신우는 본인이 그지 같다고 했던 집에서 살고 있어요. 매달 제게 30만 원의 돈을 보내주면서 말이죠. 자기는 적금을 부어서 돈을 모으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제게 대신 돈을 모아달라는 부탁까지 한 것이랍니다. 그리고 5년의 기한을 주면 자신이 어떻게든 다른 집을 구해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그 집이 전세지만 좋은 주인을 만나 여태껏 전세 자금도 올리지 않고 계속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이 예전에 밥 먹듯이 했던 얘기에 대해서 말을 하곤 합니다. 올케가 못 꾸미는 이유를 알겠다. 와, 진짜 피곤하네. 밖에서 일하면서 애 키우고 살림하려니까. 올케 어떻게 살았어 그동안? 돈은 또 언제 그렇게 모으고? 나는 아직도 갈 길이 멀었나 봐. 이제 좀 아시겠어요? 얼마나 힘든지? 그래도 보기 좋아요. 아마 민영이도 고모 보면서 참 좋은 엄마라고 말할 거예요. 아마. 그렇겠지? 지금 한창 예민할 때라 나랑 눈도 잘 안 마주치는데. 정말 나를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럼요. 그래도 아빠 대신 엄마 혼자 열심히 일해서 자기 키워주고 있는데 여보. 과거야 어쨌든 지금 엄마가 이렇게 노력하는 거 다 보이잖아요. 저기 올케, 고맙고 미안하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이렇게 신세를 지고 있으니. 그리고 내 동생 다시 받아줘서 고마워. 신우는 조금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제게 미안하다는 말도 할 줄 알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 말이죠. 이렇게만 살면 신우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갈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시몬은 아직도 그놈의 아들 타령을 하곤 하십니다. 하지만 저도 짬밥이 되어서 그런지 그 말이 더 이상 예전처럼 큰 충격으로 들리진 않더라고요. 하도 많이 들어서 면역이 생겼는지도 모르겠고요. 아마도 시몬은 평생토록 아들 타령을 하실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옛날 어르신들은 다 그랬었어요. 저희 할머니도 제가 어렸을 때 저를 보고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밥 먹듯이 하신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이제 지난 일은 잠시 묻어두고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또 다시 달리고 있어요. 아주 가끔 뻘짓을 하는 남편을 보면서 화도 나지만 그래도 뭐 부부 사이에 이 정도 싸우고 하는 일은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도 제게 납작 엎드려 살고 있는 모습에 그나마 화도 금방 풀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특별한 것은 없어도 소소하게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지난날 제가 받은 무시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제 힘으로 극복해낸 것 같아 제 자신에게 수고했다 말해주고 싶은 오늘이네요. 제 이야기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